2026년 변액보험의 이해와 판매, 이번 시간에는요, 생명보험과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보험료 납입을 할 때 세제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보장성 보험 공제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있죠. 연말정산할 때 이 보장성 보험 공제는요, 여러분, 종합소득자는 대상이 아니죠. 근로소득자만 대상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누구다? 근로소득자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개인 사업자도 보장성 보험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틀립니다. 일용 근로자도 보장성 보험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보장성 보험료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다는 거 잘 기억해 주셔야 하고요. 그래서 공제율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자가 기본 공제 대상자를 대상으로 피보험자로 해서 하는 그런 일반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공제를 해드리는데 한도가 얼마다? 100만 원이고요. 율은 몇 프로다? 12%입니다. 그런데 15%라고 하면 틀리고요. 100만 원을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본 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했을 때 공제를 해준다고 했는데 기본 공제 대상자 중에 당연히 이제 본인이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두 가지 조건이 맞춰져야 하는데요. 소득 조건과 나이 조건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같은 경우 모두 대상자는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 금액이 내가 100만 원이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기본 공제 대상자로 포함되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이 조건까지 맞춰줘야 되는데 부모님 같은 경우는 만 60세가 넘어가셔야 되고요. 배우자 같은 경우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소득 금액만 맞추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자녀 같은 경우는 만 20세 이하만 해당이 되고 형제 자매는 20세 이상 이거나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일 때 혜택이 될 수가 있어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가 있고 중요한 부분 장애인이다. 만약에 기본공제 대상자 장애인이시라면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나이는 안 보고요. 뭐만 본다?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소득 요건이 어떻게 되죠?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일 때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 이런 것들 관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다음으로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입니다. 앞서 보장성 보험 공제에다가 앞에 뭐가 붙었죠? 장애인 전용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보장성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기본 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혜택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얼마 한도다? 100만 원 한도이고요. 그런데 율이 다릅니다. 보장성 보험 공제는 12%고요. 장애인 전용 보험은요 15%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장성 보험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 세액 공제 여부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해지해도 어떻게 되죠? 이미 그 해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죠. 그래서 해지 시까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에 대한 추징은 따로 보험료 추징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에 중도에 해지하면 해지 시까지 납입한 보험료 세액 공제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요건 틀리죠. 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요. 세액 공제가 아니라요.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 소득 공제가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보험료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틀리고요.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료는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틀리겠죠. 자, 다음으로는 보장성 보험 세액 공제의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시면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의로 가입한 보장성 보험이래요. 여러분 1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 공제 대상자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제 대상이 아니고요. 자, 이번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 체결하고 납입한 보험료래요. 여러분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공제받을 수 없죠. 자, 세 번째 근로자가 배우자를 근데 배우자가 장애인 분이시래요. 그런데 피보험자라 하여 일반 보장성 보험을 연간 100만 원 그리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을 추가로 또 100만 원 가입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보장성 보험 공제 12% 장애인 전용에서
15% 하게 되면 27만 원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근로자가 장애인이고요. 본인을 피보험자라고 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100만 원 납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장애인 전용은 몇 프로죠? 15%니까요. 15만 원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자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본인을 피보험자로 일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했대요. 자, 여러분, 보장성 보험 공제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제 대상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장성 보험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본공제 대상자는요, 태아일 때는 해당이 없습니다. 주민번호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공제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세제 혜택 두 번째, 연금 계좌의 세액 공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금 계좌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연금 저축 계좌와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이 두 가지를 더해서 연금 계좌라고 부르고요. 마찬가지로 세액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연금 저축 계좌는 연금 저축보험 얘기하는 거고요. 퇴직연금 계좌는요, DC형 그리고 IRP 요 두 가지, 그래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와 확정기여형 이 두 가지를 퇴직연금 계좌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확정급여형 DB형 있죠? 그거는 포함된다 안 된다? 제외된다. 그래서 확정급여형은 어떤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 계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액공제 대상이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 라고 골라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연금 계좌의 세액공제는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아까 우리 보장성 보험 공제는 근로자였잖아요. 근데 연금은요, 그보다 범위가 넓어서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율은 몇 프로다? 12%가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종합소득 금액이 4,500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근로소득이 5,500 이하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몇 프로? 15%. 그러니까 기본은 12%이지만 소득이 이렇게 낮다라 그러면 1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그럼 얼마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냐?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하고요. 퇴직연금하고 합산해서 얼마까지?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죠. 이거가 만약에 만기가 됐는데요. 추가 납입 허용 및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이 만약에 만기가 됐을 때 금액을 다시 전환해서 이렇게 추가 납입을 한다 그러면 이 전환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300만 원까지 추가로 더 된다. ISA 만기가 된 거를 만기된 금액을 또 연금 계좌에 넣는다라고 하면 추가로 3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인 주택 고령 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를 한 경우에 이 돈을 활용해서 또 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을 한다라 그러면은 이때는 1억 원 한도로 또 우리가 세제 혜택을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보험금을 수령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입니다. 먼저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비과세 요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험금을 탈 때 장기간 유지하면은 장기간 유지한 거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건데요. 바로 이제 보험 차익. 그러니까 우리가 저축성 보험은 내가 낸 돈보다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적금을 따르면 이자죠. 이자 부분이 바로 보험 차익이죠. 보험 차익에 대해서 어떻게 해준다? 비과세,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 3가지 형태가 있죠. 일시납 저축성 보험, 그 다음에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 그리고 뒤에 보시면 정신형 연금보험. 이렇게 3가지가 이제 보험 차익 비과세 요건이 되는 대상이고요. 먼저 일시납 저축성 보험부터 살펴보면 각각의 요건들 있죠. 요것들을 또 잘 연결하셔야 돼요. 일시납 저축성 보험은요, 최초 납입일로부터 만기일 때까지 기간이 몇 년 이상? 10년 이상. 이거를 5년이라든지 뭐 7년이라든지 이렇게 바꾸면 틀리고요. 자, 그리고 계약자 1명 기준입니다. 계약자별로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최초 납입일로부터 10년 경과 전 확정된 기간 동안에 연금 형태로 분할로 지급받는 형태는 제외가 됩니다. 자, 그리고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2억 원,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 1억
1억 원 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억 원 이렇게 한도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기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계약 기간은 몇 년? 10년 이상. 그런데 여기서는요. 납입 기간 5년 이상입니다.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일시납하고는 좀 비교해서. 자, 그리고 매월 납입하는 금액은요. 균등해야 되고요. 기본 납입보험료의 선납 기간 6개월 이내여야 되고 계약자 한 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 원 이하여야 돼요. 자, 그래서 뭐 150만 원의 숫자를 바꿔서 나오면은 이제 틀렸다라고 우리가 골라내야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종신형 연금보험입니다. 55세 이후에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 지급되는 형태여야 돼요. 그래서 55세를 이제 숫자를 바꿔서 나올 수 있고요.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계약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연금으로 타야 된다는 얘기고요. 사망 시 보험계약 및 연금 재원이 소멸해야 되고요.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이어야 되고요. 최초 연금 지급 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중도 해지를 할 수 없는 계약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나오는 거 요 부분이에요. 그 공식 있죠. 한도에 대한 공식. 그래서 매년 수령 연금액이 연금 계좌 평가액 나누기 기대 여명 연수를 나눈 금액에 곱하기 3까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곱하기 3. 그래서 요 부분 기억해 주셔야 되고 금액을 연금 계좌 평가액과 기대 여명을 제공을 해줘요. 그러면은 뭐 이거 한도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곱하기 3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계약 기간 기산일 변경 사유입니다. 만약에 계약자 명의를 변경했다든지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에서 저축성 보험으로 변경한다든지 그리고 최초 계약한 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서 기본 보험료를 증액한다든지 할 경우에는요. 변경일을 해당 보험 계약일의 최초 납입일로 계산해서 다시 그 날짜, 그 10년 이렇게 우리가 비과세 주는 기간 있잖아요. 그 기간에 요런 세 가지 경우에는 변경한 날짜부터 다시 기산을 한다. 그때가 최초 납입일로 해서 다시 기산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요번에 이제 처음으로 추가된 부분인데요. 보장성 보험 유동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득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보장성 보험의 유동화라고 하면은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 일부를 순차적으로 감액을 해서 그 감액 부분에 상응하는 해약환급금을 연금의 형태로 분할 지급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종신보험 같은 거를 연금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장성 보험의 유동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면 무슨 보험으로 간주한다? 저축성 보험으로 간주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과세에 대한 어떤 비과세 차익에 대한 그 어떤 혜택을 보험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통은 변경을 하게 되면 변경 일자로부터 기산을 한다고 했는데 이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비과세 기산일의 산정은 노년층의 안정적 소득 확보를 위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은 최초 연금 지급일이 아닌 보장성 보험의 최초 납입일을 비과세 기산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유리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일정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과세 기산일 유리하게 적용받기 위해서는요. 기존 보장성 보험 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 질병, 부상 또는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를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여서 월 정인식 보험 계약이어야 되고요. 보험금이 얼마 이내여야 된다? 9억 원 이내여야 된다. 그래서 요거 이제 새롭게 추가된 부분도 이렇게 9억 원 이런 숫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 계시도 몇 세죠? 55세죠. 이런 것들 부분을 여러분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를 수 있다라고 나오면 틀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산일이 보장성 보험의 최초 납입일인데 예를 들어서 연금으로 전환한 날짜부터 기산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게 틀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와 기산일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연 1,500만 원 이하로 연금을 수령하게 되었을 때 연금소득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금소득세 같은 경우는 연간 우리가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게 되었을 때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그러면은 연금소득세로 과세를 합니다. 연금소득세는요 몇 프로냐? 3에서 5% 저율 분리과세를 해요. 여러분 앞서
앞서서 연금저축은요, 납입을 할 때 세액 공제를 해준다 그랬어요. 기본적으로는 12%고요. 종합소득자는 4,500 이하, 근로자는 5,500 이하일 때는 15%까지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에 나중에 연금을 이렇게 수령하게 됐을 때는 뭐를 낸다? 3에서 5%로 연금 소득세를 낸다. 그렇지만 훨씬 저율로 과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연금 소득세는 3에서 5% 분리과세니까 3에서 5%만 내면 끝, 이렇게 분리해서 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우선은 연금을 55세 이후에 수령하는 조건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 가입일로부터 5년 이후에 연금을 수령해야 되고, 연간 수령 한도 내 인출이라는 수령이라고 하는 이 조건을 갖춰서 가입한 경우에만 이렇게 3에서 5% 저율로 분류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요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하기로 하고 가입을 했는데 충족하지 못했다. 그랬을 때는 3에서 5%가 아닙니다. 기타 소득세 15%를 부과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3에서 5% 어떻게 부과를 하는 거냐? 누구는 3%고 누구는 5%냐? 박스에 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70세 미만의 연금을 수령하게 됐다. 55세 이후에 수령할 수 있으니까요. 70세, 55세, 70세 사이다. 그러면 5%의 세율을 내게 되고요. 70세에서 80세는 4%, 80세 이후에 타게 되면 3%의 연금 소득세를 저율로 분리과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은 15%의 기타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망할 때까지 연금 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서 받는 연금 소득에 대해서는요, 3%만 적용합니다. 나이랑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연금 소득을 받는데 70세다. 그러면 그거는 5%가 아니라 3%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연금소득 같은 경우에는요, 연금 외에 수령 원천 소득세율의 50에서 70% 정도만 적용을 하게 됩니다. 좀 저율로 연금으로 타게 되면 저율로 세제 혜택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 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한다. 연금을 수령하는 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한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종합과세를 하든지 분리과세 15% 중에 둘 중에 선택을 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00만 원 이하일 때 이렇게 3에서 5% 과세를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는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과세 특례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자 또는 장애인, 독립유공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혜택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명당 저축원금 5천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65세 이상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인데 예를 들어서 비과세 종합저축은 65세 이상만 가능하다, 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면 틀려요. 장애인이나 독립유공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5천만 원인데 뭐 6천만 원 이렇게 바꿔서 나오면 틀리고요. 자, 다음으로는 변액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을 좀 비교한 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변액연금보험은 저축으로서의 기능이 더 강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금저축보험은 이제 세제 혜택이 좀 강한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은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변액연금보험도 여러분 연금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판매하시는. 그러니까 연금보험은 소득급은이 이자소득이고요. 연금저축은요, 연금소득입니다. 그래서 연금소득이니까 연금소득세를 납부를 하게 됐던 거고, 이자소득,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차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두 개가 완전 개념이 좀 다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하단에 보시면 연금저축은 연금수령 시 이자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그랬는데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한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말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변액보험과 기타 세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소득세의 개요 및 계산 구조입니다. 자, 소득세를 과세하는 범위부터, 과세소득의 범위부터 살펴볼 텐데요. 자, 우선은 열거주의 방식으로 과세하는 소득은 소득의 원천별로 구분해서 과세 대상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만 이제 구체적으로 법에 열거되어 있는 것만 과세를 하는 게 열거주의 방식인데요. 이자소득, 배당소득은요, 예외적으로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을 하고요. 자, 그러면 열거주의를 채택하는 게 어떤 거냐? 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입니다. 그리고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우리가 종합소득이라고 하면 2배사 근연기하고
퇴직, 양도소득까지를 우리가 이제 그 종합소득이라고 봐요. 그 중에서 이제 열거주의 방식을 다 적용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뭐만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만 뭐를 한다?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을 한다. 근데 유형별 포괄주의는요, 유사한 거는 다 과세를 하겠다. 열거한 거 말고도 유사한 게 있으면 과세를 하겠다. 이게 유형별 포괄주의입니다. 자, 그리고 과세 방법은요,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뭐를 적용한다?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건 어떤 경우냐? 이자 배당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에, 연금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500만 원 이하일 때에, 그 다음에 기타 소득 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로 종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분류과세가 되는 경우에는요, 우리 아까 종합소득에는 2배사 근연기 그리고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다 그랬죠. 이 중에서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요, 매번 일어나는 형태의 소득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일시에 한 번 정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퇴직을 자주 하지 않잖아요. 뭐 매달 하지 않잖아요. 그죠? 양도도 매달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 한번 이루어지는 이 두 개를 그의 종합소득에 합산시켜버리면 종합소득세가 엄청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류를 해서 따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분류해서 별도로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합소득에 대해서는요, 신고는 어떻게 하게 돼 있냐? 해당 연도 소득을 다음 연도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종합소득 금액의 계산 방법입니다. 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렇게 쭉 여러분들 소득 방법, 그 종합소득의 종류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 퇴직소득하고 그 양도소득은 없죠. 왜 없을까요? 이거는 분류과세니까요. 따로 빼서 계산 방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뺀 나머지 소득들에 대해서는 들어온 돈에서 경비를 빼서 소득 금액으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총 급여액 중에서 뭐 근로소득 공제를 뺀다든지 사업소득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다든지 이렇게 뭔가 들어온 돈에서 나간 돈을 좀 공제해주는 돈들을 뺀 거를 우리가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공제해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금소득 같은 경우 총 연금액, 내가 연금 받은 거에서 뭐를 뺀다? 연금소득 공제를 빼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자, 연금소득은 총 연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여러분 필요경비라는 건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 같은 데서만 발생하는 게 필요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는 어떤 그 필요 경비인데 뭐 예를 들어 소득 공제를 뺀다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틀렸다라고 우리가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입니다. 자, 금융소득에 대해서는요, 종합과세를 하도록 돼 있는데 개인별 과세예요. 과거에 부부합산과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개인별 과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합산해서 과세한다 이러면 틀리겠고요. 대상은요, 금융소득 중에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우리가 금융소득 전체에 대해서 종합과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 비과세 소득 및 분리과세 소득을 포함한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그래서 비과세, 분리과세는 제외하고 이 어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우리가 종합과세를 하게 된다는 거. 근데 2천만 원을 또 3천만 원으로 바꾼다든지 숫자를 바꾸는 거 아주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다라고 하면은 14%로 분리과세로 종결이 되고요. 자, 연간 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초과다라고 하면은 분리과세 방식과 종합과세 방식 두 개를 계산해서 더 큰 금액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2천만 원 이하면 14%잖아요. 그런데 6% 이렇게 바꿔서 숫자를 바꿔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이제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구조입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이라는 거는요, 좀 전에 우리가 종합소득 금액 계산했잖아요. 필요경비 같은 거 빼가지고 그 종합소득 금액에서 뭐를 빼는 거예요? 종합소득 공제라는 걸 빼게 되면 기본공제 대상자, 뭐 연금 낸 거, 의료보험료 낸 거 이런 걸 공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공제한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낮아야 세율이 낮아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보시면 표가 있어요. 그래서 과표에다 세율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과표 기준에 따라서 6%에서 45%까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1,400, 과표가 1,400만 원 이하면 세율이 제일 낮아요. 6%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1,400이 초과하면 바로 몇 프로로 뛰죠? 15%로 뛰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표를 줄이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저희 시험에서는 이제 이 구간을 제시하고 기본 세율 있죠. 이 부분을 틀리게 고른 걸 고르라든지 맞게 연결된 걸 고르라든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간이 되게 많잖아요. 이걸 다 외우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는 외워주는 게 좋냐? 최저와 최고는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최저 6%에서 최고 45%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00 이하는 6%, 10억 원이 초과된다. 과표가 10억 원이 초과된다 그러면 45%까지도 공제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온 경우들이 있었어요. 1억 5천 초과 3억 이하는 38%가 적용된다. 이래야지 맞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뭐 45%가 적용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리겠죠. 자, 그리고 밑에 한번 보시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1,400 이하자의 세율 몇 프로다? 6%. 과세표준에서 6%를 곱한다고 했죠. 자, 그다음에 과세표준이 1,000만 원일 때 계산되는 산출세율 6% 곱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 곱하기 6% 하면 60만 원이 우리가 세금이 산출세액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세율을 곱해서 얼마를 세금을 내느냐도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법인세 세율입니다.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설이죠. 그래서 순자산이 증가한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과표에 따라서 세율을 내게 되는데요. 최저 몇 프로? 10%에서 최대 25%.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법인세율은 최고 21%다 그러면 틀려요. 25%니까요. 그리고 이제 과표가 2억 원 이하이다 그러면 10%잖아요. 자, 그리고 2억 원에서 200억까지는 몇 프로죠? 20%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 10%다, 22%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죠. 그래서 요 정도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체크해 드린 부분 있죠. 그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좀 주의 깊게 봐주시고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다음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입니다. 상속 증여세는 세율이 동일해요. 그래서 과표가 또 마찬가지로 과표 구간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는데 요것도 최저는 몇 프로? 10%. 최고는요? 50%입니다. 자, 최고 세율은 40%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1억 원 이하에 대해서 10%, 30억 원이 초과하게 되면 최대 50%까지 상속 증여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율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은 상속 증여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상속세는 상속 기실 현재 상속 재산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되고요. 증여세는 수증자의 증여 재산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되고 완전 포괄주의를 채택합니다. 상속 증여세는 완전 포괄주의. 여러분 좀 복습을 하면 종합소득세는 열거주의, 열거한 것만 소득으로 봐서 세금을 내고요. 그 중에서 우리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 그래서 유사한 거를 다 포함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거고요. 완전 포괄주의는 뭐다? 상속세랑 증여세. 그래서 그냥 상속이라 증여로 보이는 건 다 그냥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개념입니다. 다 포함하겠다. 법에 안 써 있어도 유사한 거 플러스 그거라고 보이는 거는 다 그냥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 완전 포괄주의입니다. 그래서 상속세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한다. 그러면 틀리죠. 열거주의를 채택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자, 그리고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재산 상속공제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순금융재산에 대해서 공제액을 적용을 하는데요. 순금융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빼는 겁니다. 내가 금융재산이 있으면 대출받은 거 있으면 뺀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순금융재산이라고 하고요. 순금융재산이 얼마냐에 따라서 공제액이 달라지는데요. 만약에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다라고 하면 전액 공제를 해드리고요. 2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라고 하면 무조건 2천만 원 공제해드리고요. 순금융재산이 1억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순금융재산 곱하기 20%인데 한도는 얼마다? 2억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순금융재산의 공제 한도는 그러면 2억 원이 답이 되겠죠. 최대는 2억 원. 자, 그리고 상속금융재산이 8천만 원일 때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순금융자산이 8천이다라고 하면 2천에서 1억 사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얼마죠? 2천만 원을 공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금융재산을 얼마라고 주고 공제를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 최도한대 얼마인지 이런 것들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실질 과세 원칙에 따른 유형별 보험금 과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는 실질 납입자와 보험금 수익자가 동일인지 여부에 따라서 과세가 결정이 됩니다. 이거를 실질 과세 원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질 납입한 사람과 수익자가 동일하면 자, 내가 내고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세나 증여세가 나오질 않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고 받는 사람과 내는 사람이 다르다. 그러면 돈은 다른 사람이 내고 받는 사람이 다르다. 이거는 뭐예요? 상속이나 증여세로 과세가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뭐 보시면 돼요? 수익자와 실질 납입자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경우에는 과세되는 부분이 없겠죠. 근데 다르면 어떻게 돼요?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일한 본인이 내고 본인이 받는 거는 과세 안 됨이고요. 다른 사람이 실질 납입은 부모님이 하셨는데 수익자가 자녀가 본인이 받았다. 이러면은 당연히 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쉽게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입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받을 게 있으면 그 중에서 내가 낸 돈이 있을 거고요. 다른 사람이 내준 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서 뺄 부분은 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상속인은 받는 사람이죠. 총 낸 보험금에서 만약에 받는 분, 자녀라고 해볼게요. 자녀분이 납부한 돈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분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부모님이 내줬다거나 그런 것들은 상속분으로 봐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지만 그 보험료 중에서 만약에 본인, 상속을 받는 피상속인이 납부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빼고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 문제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김보험 씨 사망보험금은 5천만 원인데요. 아버지가 납입한 건 600만 원이고 김생명 씨가 납입한 거는 4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중에 40%는 김생명 씨가 납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5천만 원 중에서 상속재산으로 보는 거는 60%이죠. 그러니까 5천만 원 곱하기 60%를 하면 얼마만 상속재산이에요? 3천만 원만 상속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돈을 전부 부모님이 내줬다면 전부 5천만 원이 다 상속재산이겠지만 내가 그중에 일부 낸 게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증여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여세도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수익자와 실질 납입자를 비교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실질 수익 납입자와 수익자를 비교를 했을 때 본인이 내고 본인이 받는 거는요 과세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본인이 내고 다른 사람이 받았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 사례에 보면은 계약자는 본인이나 사실상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보존했다. 그러니까 수익자는 본인이고 실질 납입자도 본인으로 돼 있어요. 계약자도 본인으로 돼 있는데 그 계약자가 낸 보험료가 실질적으로는 부모님이 돈을 주셔가지고 내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누가 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계약자는 뭐 자녀로 돼 있지만은 부모님이 내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경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죠. 실제 본인이 낸 거여야지만 증여세로 과세가 안 되는 거지 부모님이 내준 돈으로 냈다? 그러면 그거는 과세를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에서 수익자와 실질 납입자가 동일하지만 계약자는 본인이 낸 게 아니고 사실상 부모가 보험료를 납입으로 해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증여세가 과세된다라고 우리는 답을 해야 되겠죠. 자, 다음은 증여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앞에서 우리가 상속세 받잖아요. 그거랑 계산하는 거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받은 그 보험금을 받을 게 있는데 그 중에서 타인으로부터 수증받아서 납부한 게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재산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례로 보시면은 좀 쉬울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례 보시면 증여보험금이 1억 원이에요. 어머니가 피보험자고요. 보험료
총 5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은 본인이 납부를 했고 2천만 원은 아버지가 납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5천만 원 중에 3천만 원은 본인이 납부를 했고 2천만 원 누가 납부한 거예요? 아버지가 납부했으니까 아버지로부터 2천만 원을 증여받은 거잖아요. 그럼 5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은 40%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1억 곱하기 40% 하면 4천만 원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맨 밑에 보시면 보험 수익자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입니다. 그랬을 때는요. 보험금 상당액 곱하기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나누고요. 그리고 타인의 재산 수중분으로 납입한 보험료를 빼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계산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게 되면 증여보험금이 1억 원이고 피보험자가 어머니입니다. 총 보험료가 5천만 원이고 본인이 그 5천만 원 중에 3천만 원은 본인이 납부했고요. 2천만 원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서 납부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 경우에는 이 첫 번째 사례는 아버지가 납부를 한 거고요. 이 경우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서 납부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는 위에 공식에 따라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1억 곱하기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아버지로부터 2천만 원이고요. 총 납입보험료 5천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2천 나누기 5천을 하고 타인으로 수증받은 재산이 2천만 원이죠. 그걸 다시 빼주게 되면요. 정답은 2천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 문제도 여러분이 교재에 이 계산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